그동안 일본 정부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기고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왜 최근에 일본의 지진과 태풍의 피해가 컸는지 일본 국민과 전 세계인들도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 일본의 기상청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사연이 긴급하게 접수되었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근무했던 마사코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 기상청과 정부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퇴사한 지 1년이 지났고 도쿄대학원 대기해양과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내부 고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상청 보도 현장에서 물러난 지금, 이제는 제가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요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난카이 지진에 이어 태풍 산산이 일본을 휩쓸었고 심지어 태풍은 아직까지 일본을 핥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상청 분석 전문가를 꿈꿀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특히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2019년 가을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아주 큰 피해를 남겼고 저는 제 전공인 기후과학 분야를 살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았던 기상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은 기상청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여름에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홍수,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까지 기상이변이 폭주하거든요. 심지어 일본은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도 작고 그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와 대기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즉, 일본 기상청에서 일을 하면 바쁘고 힘든 곳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백수청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질 정도인데 일이 많은 기상청에도 신입 직원들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상청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제 기대는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기상청에 들어와서 제 예상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거든요. 기후 정보를 분석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속보를 내보내느라 바쁠 줄 알았던 기상청 생활은 전혀 바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본 청년들에게 퍼진 무의욕 상태가 기상청까지 집어삼킨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왜 다들 넋놓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청장님과의 면담 후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의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근무를 시작하면서 기상청 청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청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 역할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청장의 말에 담긴 속뜻을 알게 되었죠. 저는 아직도 그날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진 조기경보 데이터를 분석하던 2021년 1월의 어느 날 후쿠시마 앞바다의 수치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흥분한 저는 바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직속 상사인 부장에게 보고했는데 그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늘 있던 지진으로 왜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제가 건넨 보고서를 쓱 훑어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어요. 앞으로 진도가 7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 데이터로는 나가도 너무 나갔어. 먼바다에서 경미한 지진이 일어났고 본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치는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분석한 모든 자료들이 곧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고 있었어요.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진동 신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당장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우리의 예보가 틀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자. 아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자연재해 때문이지 그게 우리 탓이니? 이미 기상청 내부에는 일본은 원래 자연재해가 심한 지리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예보가 빗나가도 그건 우리 탓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라는 안일한 분위기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보다 자연이 더 강력했네요. 라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판단하는 듯 했어요. 국민들도 이미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이골이 날 만큼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심지어 부장은 곧 땅이 솟아오르고 건물이 주저앉을 정도로 강력한 재난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지금 일본이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건 알지. 그런 상황이 악화되는 게 지진보다 몇 배는 더 무섭다는 걸 명심해. 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측과는 달리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데이터 분석이 빗나갔다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나대거나 설치지 않고 고요한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은 내진 설계와 지진 복구 능력이 탁월한데 뭘 걱정하냐는 식이었죠. 게다가 부장은 상사들의 말에는 애완견처럼 절대 복종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잘난 척해대는 아주 꼴불견인 최악의 상사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매미성이라는 곳에 가보게 됐거든요. 매미성은 2003년 한국에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백순삼 씨가 거제도에 만든 성벽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크고 웅장해서 당연히 전문 건설업체가 와서 지은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미성은 그 한국인이 혼자 돌과 콘크리트를 날라가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전문적인 계획이나 도면이 없이 철저히 수작업만으로만 지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치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구조와 외형에 마치 거대한 역사적 예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에 압도되었죠. 심지어 1년에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입장료도 받지 않았어요. 이건 일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이렇게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자연의 힘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방어막을 쌓아올린 한국인의 의지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미리 예측한 정보도 데스크의 결제 없이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데, 이 한국인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쓴다는 사실에 기상청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여름이라서 무척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단체로 부채와 얼음물을 나눠주었어요. 다행히 매미성은 바닷가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햇살은 조금 뜨거웠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매미성을 찾은 주변 한국인 관광객들의 핸드폰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용삐용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단체로 알람이라도 맞춘 듯이 울려대는데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들 핸드폰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인 관광 가이드에게 얼른 물어보았죠. 혹시 지금 지진주의보 안내 문자가 온 건가요? 저는 땅이 흔들리는 걸 못 느꼈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이드의 말이 날씨가 더우니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에 주의하라는 폭염경보 문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폭염, 한파, 강풍 등 작은 주의사항이 발생해도 정부에서 재난경보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죠. 제가 이런 일로도 재난경보를 알려주냐고 놀라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실종된 사람들을 발견하면 연락을 해달라는 안내 문자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자세한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 실종된 장소가 나와 있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실종자들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저는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재난 문자가 올 때가 있긴 하지만 긴급 지진과 쓰나미처럼 일부 상황에서만 연락이 와요. 한국처럼 폭염이나 한파, 강풍경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알려주지 않죠. 우리 기상청은 굳이 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매미성에서 자연재난 문자를 보며 한국이 왜 일본보다 살기 좋은지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어요. 지리적으로 한국이 안전한 것도 맞지만 한국은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소문을 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험한 소식을 모르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소식을 널리 전하는데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일단 나부터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크거든요. 만약 한국의 매미성을 일본인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입장료를 받아서 이익을 취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미성을 만든 한국분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국가에 그냥 기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60만 명이 넘게 찾는 관광 명소에서 한 사람에게 1,000원씩만 받아도 6억이고 10,000원씩만 받아도 60억인데 말이에요. 한국은 매미성만 봐도 자연재해와 싸운 개인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인들의 자연재해 대응 방식에 입이 떡 벌어진 저는 여름 휴가가 끝난 다음부터 일본 기상청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한국에 비하면 우리 기상청과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에 와서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 한국은 가출한 노인이나 미아를 찾는다는 알림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폭우 같은 재난 이슈까지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해당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재난 경보를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는 걸 보고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 상사에게 한국의 촘촘한 재난경보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까이고 말았어요. 이미 재난경보를 보내고 있잖아.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줄어서 난리인데 자잘한 폭염이나 한파까지 문자 서비스를 하면 그 돈은 어디서나 생각 좀 하고 일을 하자. 상사는 우리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재난 경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불청객인 태풍이 일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개의 태풍이 일본을 스쳐가기는 했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소멸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23년 8월 태풍란이 우리가 예보한 수치보다 더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와 분석관들은 당장 전국에 재난 경보를 내리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에는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긴박한 보고서를 올렸지만 기상청장은 저희들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태풍은 매년 지나가는 연례 행사에 불과해. 괜히 불안을 선동질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어. 저러다 말거라는 태평한 생각을 하는 기상청장의 태도에 다른 분석관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풍경보가 아닌 태풍주의보만 발령하게 되었죠.
방송사에서도 태풍이 일본 열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세력은 강하지 않고 본토에 상륙하자마자 곧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주 불안해졌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방송국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는 대학 동기 사쿠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쿠라는 제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었어요. 정부와 방송계 고위직들은 벌써 곧 대재앙이 닥쳐올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는다고요. 겉으로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를 들지만, 본인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은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기 방송국 사장도 얼마 전에 한국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재산조회 결과 드러났다고 했어요. 불시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로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다른 국민들과 직원들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을 칠 준비를 끝마쳤던 거예요. 그리고 뉴스 인터뷰 중 이런 사실을 밝히려 한 전문가의 발언이 진행자에 의해 긴급 중단된 사태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방송국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자 착잡하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상청으로 돌아와 일본을 향해 작심한 듯 정면으로 달려오는 태풍을 관찰하면서 태평스럽게 웃고 떠들어대는 부장과 동료들을 보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현장으로 직접 가보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풍이 상륙할 현장으로 출장을 보내달라는 제 요청을 들은 기상청장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가 현장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책상 앞에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재난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장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출장 신청서만 던지고 태풍이 상륙하고 있는 중부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달리는 트럭이 그대로 넘어질 정도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도로는 대부분 물에 잠겼고 곳곳에 건물과 집이 무너졌고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느라 구조대원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안간힘을 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고 단수와 단전 그리고 침수로 도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태풍란이 상륙하고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대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태풍이 상륙하면 바다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거든요. 미친 듯이 퍼붓는 폭우를 뚫고 차를 몰아 해변 근처로 갔지만 경찰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기상청 분석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공무상 이유로 바다를 살펴야 한다고 경찰들을 설득해서 겨우 통제선을 넘어 해변 근처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속 70m가 넘는 강한 바람은 저를 날려버릴 기세로 불었고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다를 살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난 파도처럼 거대한 해일이 연신 해변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상청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현장의 모습을 알리고 이제라도 태풍과 이후에 닥칠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히 기상청으로 돌아왔는데 기상청장은 이미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여유 있게 웃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예상했던 대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예상보다 강력한 위력으로 계속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미 1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고 23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본 전역에 긴급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허둥거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은 대처였어요. 아마 지금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태풍 산산도 일본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처참한 상처를 남긴 뒤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데 이제는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해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여러 재난이 쓸고 지나가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모든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벌어진 재난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물론 다가오는 태풍을 쫓아내거나 지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대비하도록 만든다면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번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만 늘어놓을 게 분명하거든요. 두고 보셔도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라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인들은 재난에 무감각하고 대처를 전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진도 잘 일어나지 않고 거대 쓰나미가 해변 도시를 덮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고 살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 출발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개였고,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시켜야 마지못해 움직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재해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홍수와 태풍으로 집과 건물이 물에 잠기면 복구 작업을 위해 한국인들은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의 이타적인 정신은 한국의 매미성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국은 위로는 정부에서부터 밑으로는 일반 국민들까지 재난이 닥치면 하나로 뭉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피해를 복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한국으로의 박사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는 더 발전된 재난 대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에 장기간 머물면서 한국인들의 근성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죠. 한국이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과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은 닥쳐올지도 모를 재앙에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타조가 적을 만나면 머리만 땅속에 숨기고 적이 보이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눈을 번쩍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용기 있는 사연을 보내주신 마사코님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의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